사장님 앞에 나오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신명기전의 어재우라고 합니다. 그 신명기전 그 회사 군포 소재인데 총괄을 하고 있고요. 이제 SMD하고 솔다리 장비 쪽에 올해 25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솔다리 장비 쪽은 그 국산을 제가 한 장본인이고요. 그래서 작급에 와서 일본 장비나 유럽 장비를 공개해서 심하게 표현을 하면 거의 퇴출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남아나 일본에서도 신명기전도 알지만 제 이름을 대면 좀 아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열심히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은 모르고 저희 신명기전에서 주로 거래선들이 삼성이나 LG 이런 그 전자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되는 생산 그 장비에 대한 전체적인 그 생산 시스템, 토탈 솔루션 제공에 여러 가지로 그 도움을 드리고 또 저희도 더불어 장비 판매 신장이라든가 더 나가서 해외 쪽에 많은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제가 아는 게 많지 못한데 옛날에 LG 같은 데서 하루 종일 교육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된다면 저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간략하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솔다링 관련 부분은 여러 가지 그 기술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신명기전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리플러나 솔다링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보다시피 분포사업장을 제가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저거 이제 솔다링, 그다음에 리플로, 그다음에 전자기사의 자동화 시스템까지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화성 공장은 이제 삼성 쪽에 들어가는 MLCC 칩 캐파시타 쪽이죠. 1108, 0103까지 제품화가 되려면은 그 1200도에서 소성을 해야 합니다. 세라믹 빨리 적층을 해서 소성하는 그 포밍 가스, 질소수 가스 5% 소성모 시리즈를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건 저희 회사까지 붙였고요. 분포사업장에서는 전체 인원 지금 작품이 20명인데 이러한 아이템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산을 하기까지는 이제 그 삼성 전기 장비 업체로 80년대 공개 경쟁에서 그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왔고요. 그 외에 솔다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솔다링 관련된 장비를 국산을 시켰고 리플러 쪽은 저희가 아시겠습니다만 바이트너 솔틱 장비를 OEM을 하다가 저희 브랜드로 소프트랜딩을 시켰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중요한 것은 공식 레드프리 솔다링에 대한 특허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저희가 그 CS 서포팅 시스템은 남부, 중부, 원사로 나눠져 있고요. 해외 글로벌 마케팅 서비스 센터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여기서 아마 가까울 거예요. 유한양 뒤쪽에서 걸어가면 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대학어디에서 이 SMD 그다음에 자사 이후에 수사 공정에서 필요한 솔다링 머신 부분은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사 공정 라인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리는 그 개념인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레드프리 솔다링 SMTB에서 레드를 넘으면서 그 일반 그 CU계라든가 그다음에 그 AG3% 0.3% 많게 하는 반도체 버닝보드 같은 경우는 3.5% AG 함유에 솔다를 씁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솔다의 침전물의 그 순환 부분에서 어떤 그 화학성 반응에 의한 그 부식이 아니고 또 여기에서는 코리션 현상이 다른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 물질 유동에 의한 그 마모 현상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이러한 상태의 그 A급 부품들이 이렇게 그 마모돼서 부식 현상처럼 이 크레이 간다든가 깎여 나가는 현상
이런 것 때문에 거기 방괴되는 물질들을 뭐 후처리라든가 여러 가지로 처리를 해서 좀 사용하고 있죠. 지금 이따가 다시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그 베어보드에서 SMD 뭐 본딩이라든가 프림솔다, 디스펜싱, 리플러 공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수사 공정으로 넘어가서 PCB가 되죠.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솔다 미싱이라든가 쇼트, 기타 부분에 대한 그뭐 초음파인들이 리옥도 하고 그에 리옥 장비에서 다시 BJ 쪽에 리옥도 하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솔다링이 요 이제 단면 보드, A81 보드에 랜드와 모재가 솔다링 됐을 때 실성 테스트를 하면서 피력 형성의 이 망리 현상이라든가 크랙, 균열 이런 사항을 저희가 체크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SMD 공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리플로 솔다링 공정이죠. 솔다링은 결과적으로 PCB에 부품을 접합하는 기술인데 리플러든 솔다든 솔다링 공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SMD 라인에서는 로보다 언로다를 포함한 스크랩 프린터, 그 다음에 T마운터 2형, 그 다음에 워크 테이블, 리플러 부분이 형성이 되죠.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스크린 프린터와 리플러가 제일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스크린 프린터에서의 이 메탈 마스크의 인쇄 부분이 적정 높이라든가 적절하게 못 됐을 때 아무리 마운팅 컴프레이션이 잘 돼도 리플러 솔다링 이후의 결과가 상당히 불만족스럽게 나오죠. 그런 부분에 대한 유혹은 한두 포인트를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분량이 났을 때, 로트 분량이 났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림 솔다를 발라준 메탈 마스크 필터, 그다음에 솔다링 공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솔다링 공정이 이쪽 라인 형성된 내용이 다 저쪽에서 들어서 이제 그쪽에 스크루프가 있고 마운터, 리플러, 그다음에 언로 라인 시스템을 구축했죠. 이거는 이제 리플러의 PCB 프로파일 특성인데요. 이건 보드 사이즈 상당히 큰 겁니다. 저희가 일본에서 테스트문을 갖다가 테스트하고 있는데, 종래의 SMD 공정의 리플러 솔다링 공정은 일반 IRT과 피크존의 열풍 공정을 결합을 시킨 레드프리보다 좋은 상태에서 솔다링을 했습니다. 근데 레드프리를 가면서 피크 온도가 240도에서 245도, 경우에 따라서 250도까지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예열 구간에서의 온도 편차, 상승 곡선을 기압을 최소화시켜서 올릴 수 있는 기술,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 리플러들은 바텀이나 탑이나 전체적으로 1번부터 해서 10존이다. 그래서 피크존 가기 전 모든 공정이 섹션별로 강제 열풍 대비식으로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프로파일 특성을 잡아주는 거죠. 이게 급하게 올라가도 안 되고 완만하게 너무 빠져서도 안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피크존의 온도 밸런스. 그래서 이 맥시멈 V체크 정도라고 보는데요. 거기에서 요즘 필요한 건 이제 1608이하 040이 칩이 솔다링일 때 사실 040이는 눈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거기에 발라지는 그림 솔다의 양은 굉장히 작죠. 그 부분이 60 정도에 흘러갈 때 공기와 접촉이 하는 상하 현상, 이 부분이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솔레비티도 부정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메라톤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합한 요인이 생겨요. 그래서 요즘 피크존의 질소 분위기 상태에서 보통 통상 업체들이 보면 500ppm 정도를 질소 분위기로 잡는데 산소 농도가 500ppm이 중요하지 않고요.
노멀하게 그 솔다리 특성이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은 1500에서 2000 ppm 사이가 사실 제일 좋습니다. 솔다리 특성이. 물론 그 삼성전기 그 기판사부 같은 경우는 그 40 ppm에서 쓰는 장비도 저희가 공급을 했어요. 그거는 그 특성상 기본 그 여러 특성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일반 노멀한 SMD 공정에서는 뭐 500 ppm, 100 ppm 이런 쓰는 그 공정도 필요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1500에서 2000 ppm 그 사서 농도 상태에서 솔다링은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아까 보신 그 이 부분 피크 존에서의 그 정례리는 나이트로겐 타입에서 리플로 머신이라 하면은 1번 존부터 끝나는 데까지 전체적인 질소 가스 분위기화를 만들어주는 걸로 봤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 앞쪽에 그 함신 개념의 그 나이트로겐 가스 그 커튼도 만들어주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질소 가스 소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질소 가스 소비량을 줄이면서도 최종 결과는 피크존에서 솔다비티인데 이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예열존에서의 엔트 분위기는 피크존에서 리사이클된 그 엔트 가스와 흰 가스를 그 플러스 매저먼트 시스템을 거쳐서 예열존은 엔트 가스를 공급을 합니다. 순수한 엔트 가스가 아니고. 그래서 피크존에 순수 엔트 가스가 들어가는데 그때 엔트 가스 그 농도 밸런스입니다. 이게 2000 ppm, 1500, 2004인데요. 이 경우에 따라서는 제대로 그 시스템이 안 됐을 경우에 엔트가 쭉 떨어졌다가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파이가 진다든가 굉장히 진폭이 커질 수 있죠. 그리고 피크존에 그 산소 농도 밸런스가 굉장히 안 맞고 흔들린다는 얘기죠.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수평으로 일직선을 쭉 가면 좋은데 이게 셀펜의 속도라든가 전체적인 배기 관계에 따라서 아주 민감하게 질소 농도가 변합니다. 이런 부분 요즘은 전체적인 피크존 위주로 질소 가스를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질소 리플로우의 그 피크존이든 뭐 예열존이든 전체적인 질소 그 리플로든 에어 리플로든 그 리플로의 그 팬넬 히팅 순환치예요.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바이닐 솔틱 버전인데 이게 노즐입니다. 여기 빨간 게 이제 열원이고요. 이게 하나 몰딩 돼 있는 열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상부에서 셀팬이 돌아가지고 풍압을 만들어서 인젝션을 시키죠. 그때 빛이 비판이 들어올 때 노즐 현상으로 골고루 열풍을 분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하부도 바탕도 똑같은 조건으로 갑니다. 단 이 이런 조건을 이런 그 직접 가열 열풍 인젝션 타입이가 아니면은 사이드 히팅 순환 방식인가 아니면 타 히팅에서 열풍을 뽑아내리는 타입인가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뭐 BTU 같은 경우 상부에서 그 고일 히터 모듈로 해서 열을 뽑아내리는 이런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런 시스템이 기판이 들어갈 때그 BJ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품들이 실장이 되죠. 그 부분에서 최적으로 그 열 침투를 모르게 같은 그 티처도 모르게 분사를 시켜주는 게 핵심인데 사실 이런 식으로 똑같이는 안 되죠. 어떤 건 빨리 히팅이 될 거고 어떤 건 또 늦게 그 히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 평균치를 최대한으로 잡는 게 이제 기구적인 기술이고요. 그때 프로파일 특성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그 장비적인 그 부대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질소 타입에서는 이제 질소 가스 순환 원리는 초기에 그 순수 이 질소 가스 시스템을 해서 질소가 이 내부로 공급이 되죠. 그럼 이 내부가 전체로 질소 분위기로 이제 뭐 1000 ppm이다 했을 때 질소 가스가 순환이 되는데 질소 리플로의 특성은 배기를 강제 배기를 안 시킨다는 거. 그건 뭐냐면은 그러면 질소 소비가 굉장히 많아지죠. 배기는 순수 이 쿨링 시스템을 거친 잔류 열기만 배기를 시키고 순수 내부는 내부 순환을 시킵니다. 질소 가스가 흰 가스와 돌아서 내부에 있는 그 플락스 필터링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플락스 가스만 흡착을 시켜요. 그때 플락스 가스 온도가 보통 240도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온도에서는 플러스 가스, 휴민 가스 자체가 이 굉장히 그 비산 내지 유동성이 좋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걸 잡는 거는 온도 순간적인 온도 드랍 현상으로 플러스 가스를 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플러스 필터링 시스템에서는 공형식 그 쿨링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칠라 쿨링 시스템을 거쳐서 이 플러스 가스가 통과하게끔 해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그 잔유물을 흡착을 시키고 순수 나이트론 가스는 다시 2차 집진을 거쳐가지고 예열 구간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필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리플로 자체에 뭐 한 달을 썼다. 나중에 멘트스 할 때 여러분 내부에 플럭스 잔유물이 굉장히 많이 흡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플럭스 가스는 두 가지예요. 그 물엿처럼 아주 붉은색으로 점성이 강하게 흡착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 비스트의 어떤 플러스 함유에 따른 차이입니다. 다른 것 또 한 종류는 그 약간 그 연노란색 가루 형성으로 전체적으로 흡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루 형성이 사실은 더 좋지만 나머지 필터링 시스템의 그 교환 주기라든가 관리 측면이 제대로 안 되면 굉장히 많은 그 장비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커넥터라든가 그 IC 타일이라든가 PFP 이런 부분에 BGA 쪽이라든가 플로우 들어갈 때 이런 부품과의 이런 부분의 그 온도차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레드 프리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크거든요. 전체적인 솔다링 조건이 잘 맞았지만 이런 부분에 내부 이 BGA 부분이 사실은 100% 체킹이 안 됩니다. 관계 뜯어보면은 내부에 녹아서 앉은 것도 있지만 사실 살짝 녹담한 거는 거의 접촉돼 있지만 그 실질적으로 어떤 그 실효성 테스트에서의 그 1000사이클 갖다가 돌려버리면은 다 방해가 되는 이런 현상이죠. 실제로 인펙션 이 G팀에서 3차 측정, 그 엑스레이 측정을 해도 필터링이 100%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게 오케이 양품에서 필터에 나갔을 때 여러한 그 환경 조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의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비근한 예로 그 삼성전자 그 멕시코 쪽에 나갔던 그 물론 제품에 드렸습니다. 한 롯데 50만 세트가 나가는 필드 아세이에서 문제가 생겨서 거의 리콜을 하면 데미지가 엄청 크죠 업체들은. 그래서 그걸 만든 업체에서 이사 부장 직원까지 10명이 한 달을 손에 징을 없을 정도로 가서 다시 리오 작업이 하고, 물론 그 고생은 말도 못하죠. 그렇게 몸으로 뛰어오는 현상도 가끔 있죠. 이런 부분이 이제 SMD 공정에서의 그 RC라든가 칩이라든가 문제 굉장히 많은데, 요즘 이런 타업의 SMD화가 집중적으로 되지만 그 특성상 바텀에 본딩해서 다시 초기에 보였던 그 웨이브 솔다링으로 다시 태우는 공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리플러 공정에서의 난이도보다 이 이후의 결과품을 가지고 그 수사 부품이라든가 커넥터 일부 부품을 해서 셀렉티브 솔다링을 한다든가 이 파이타이즈 시스템으로 한다든가 그런 파이널 결과를 가져가는 거는 그 웨이브 솔다, 플로 타입이 제일 중요하죠. 거기에서 솔다 품질이 안 나올 때는 결과적으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 자료 내지는 그 부분적인 그 제품 설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리플러 솔다링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드리겠습니다. SMD 아마 이런 시스템 구축된 설비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이제 요즘 LED 모듈은 이게 좀 단순화됐죠. 그 심플하게 구축이 되고 복합적인 멀티보드 같은 경우는 그 라인 시스템이 상당히 이렇게 좀 복잡하고, 물론 여기는 그 기본적인 멀티보드의 기본적인 사항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클리닝 머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 인라인 그 검사 단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 옵션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가장 단순한 일반 이런 공정은 이제 SMD 인가공하는 업체들이 주로 선호하는 시스템이겠죠. 이제 그 로다, 스크린 프린터, 칩 마운터 경우에 따라서 이용해서 두 세대 들어갈 수 있고요. 싱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그 매뉴얼 스페이션 워크 테이블이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 이제 리플러, 아까 설명드렸던 리플러 부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그 뒤에 검사 장비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어라. 이후에 다시 전체적인 공정이 끝나고 이 모바일 폰의 그 PCB라든가 이런 쪽은 모든 공정이 이 공정이 다 끝나죠. 요즘 뭐 FPCB 공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제 적층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그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인 보드들은 물론 이 조명 장치라든가 모든 그 전기 인가를 해서 디스플레이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PCB가 안 들어간 게 없죠. 그런 뭐 일단 조명 장치의 파워 서플라이, CMPS 쪽이랑 안전기, 그다음에 LED TV에 대한 뭐 파워 서플라이, 메인 보드, 그다음에 플렉시블 연결 커넥터 보드 여러 가지 쪽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끝난 이후에 매뉴얼 솔더링 그 공정 이 부분이 사실 전자회사들 사장님들 보면은 뭐 그거 대충 하면 되지 않냐 그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거기서도 리웍 시스템이라든가 그 난이도에 따라서 뒤에 그 작업자들이 앉아서 리타치도 하고 그래서 인두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즘 레드필을 가면서 인두의 그 온도 특성 때문에 그 관압도 분리를 해야 하고 또 미납 이상도 잡아야 하고 쇼트도 잡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인두기에 뭐 천정을 잘못해서 제대로 이 리타치가 안 되고 녹일 때 한 벌써 이쪽에는 뭐 붙어버리고 이런 그 현상이 있어서 업체에서도 여러 상황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 리플로 시스템은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마운타를 뭐 저 파나소프트의 M60이라든가 이런 뭐 그다음에 ST, 후지 이런 고소용으로 쓰고 후지에는 로타리라든가 뭐 가시오 타입 잘 국내 삼성 그 데크윈의 시리즈 그다음에 죽기 시리즈 여러 가지 업체의 그 선에다 다 쓰죠. 근데 그 마운타 한 대에 뭐 한 6억짜리 이런 거 쓰는 걸 더블 걸어놓고 쓰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리플러나 스크램프트에 대해서는 뭐 적당히 갖다가 쓰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터지죠. 그래서 스크린 프린터는 작게는 뭐 7천만 원에서 비싼 거는 3, 4억 넘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런 3, 4억을 넘는 그 스크린 프린터를 쓰는 건 결과는 그 메탈 마스크에서 크림 솔더를 인쇄를 하는 장비가 이제 그 스크린 프린터인데 그 난이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는 결과적으로 장비도 중요하지만은 SMT 공정의 스크린 프린터라든가 그런 장비를 오퍼레이팅을 할 수 있는 스킬을 갖고 있는 그 관리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스퀴즈를 밀 때 압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베이스트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되면 가운데 이 블록화 현상이 생긴다든가 그 다음에 비침 현상 이런 부분은 작은 칩에서 치명적이죠. 비침 현상이 잘못 많이 나왔을 때는 그 108 이하 칩을 놨을 때 솔더링 리플러 공정에서 이 그다음에 제가 못 가졌는데 이 칩이 한쪽 솔더링 되면서 한쪽은 그 솔더 퍼져요.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데 이 소위 맨하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불량이 나면 대책이 없어요. 업체에서는. 그래서 그런 불량을 안 나오게 전체적인 하는 건 스크린 프린터에서의 기술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그 SMD 공정에서 마운트가 끝나고 리플러에 그냥 적정 온도로 놓고 흘려가면 솔더링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아까 전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열을 시켜가는 구간 마지막 피크에서 순간적으로 솔더링을 하고 빠질 수 있는 냉각 구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저희 열전 M2 리플러 중국 그 파트론이라고 하면 들어있을 겁니다. 파트론에 들어가 있는 그 장비의 프로파일 특성이고요. 이 온도 편차가 델타 T가 몇 도냐 뭐 이런 걸 아마 그 들어본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델타 T 부분은 이 피크절의 온도 편차를 그 얘기하는 건데요.
아까 저 소비에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커넥터라든가 BGA 일반 그 QFIC 칩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멀티 그 체킹이죠. 뭐 6채널 프로파일이라든가 좀 3채널도 쓰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거기가 쓸 때 피크에서 온도 편차가 몇 도가 나오는가가 이게 뭐 10도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그 작은 제품의 서머쇼크 열 데미지 현상 때문에 나중에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카메라 모듈을 보는데 전체적인 온도 편차가 피크에서 3도. 뭐 LED 모듈 같은 경우는 저 LG 연구소에서 그 연구원이 와서 저랑 같이 뭐 스카션도 하고 그 샘플 테스트도 하고 했습니다만 파레트가 굉장히 큽니다. LED 모듈은 폭이 한 300의 길이가 750되는 그 드로스톤이라는 파레트의 LED 모듈을 장착을 하죠. 이랬을 때 그칩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일반 메탈 PCB 있는 부분, 그다음에 파레트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체크해서 온도 편차가 한 5도 이하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게 굉장히 뭐 잘못되면 10도, 20도까지 변화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LED 자체에 나중에 열 데미지로 해서 필드에서 LED TV 전체를 갖다가 망가뜨리는 아주 잠재적인 그 불량 요인을 갖고 있죠. 통상 이 제품은 델타 T가 3도면 된다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게 없고요. 모든 PCB의 온도 편차는 다릅니다. 어떤 제품들은 그 다층 기판 같은 경우는 뭐 한 7도 정도 나오는 게 있고 FPCB 같은 경우는 보통 2.3도에서 3도 내에 그 온도 편차를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그 플렉시블 PCB를 보셨을 겁니다. 그 주황색의 그 패턴이 있고 거기다가 파레트 실리콘 패드 파레트 부착을 하고 그 수작업이 상당히 많죠. 물론 이가공 업체에서는 일반 PC보다 단가가 상당히 좋아서 많이 선호를 합니다. 물론 인원이 들어가고 수작업이 들어가지만 부착을 한 이후에 거기에 그 스크린 프린터의 그 인쇄라든가 그다음에 마운트에서 부품을 넣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일반 그 F8포나 이런 PCB 기판 특성화와 달리 그 플렉시블 기판의 열 변형에 대한 그 부분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 착도 잘 돼야지만 온도 편차가 열 구간 올라갔을 때 피크 존에서의 바란스가 안 맞아 버리면 그 부품에 그 심각한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리플러 경화 표준서라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업체에 이제 자료 줄 때 정보 제공용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보시면 두 가지일 거예요. 이런 그 커브 곡선 타입이 있고 그 소위 텐트형이라고 하는데 그 SMD 공정에서 아까 보신 그 스크린 프린터, 그다음에 마운터, 뭐 리모컨 테이블 리플러 두 공정은 비슷하지만은 크림 숄더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그 본딩 인젝션을 시켜서 그 패턴의 부품을 본딩을 해서 경화시키죠. 이후에 들어간 공정은 리플러로 하는 게 아니고 리플러에서 그런 본드 경화 이후에 다시 그 부분을 솔더링은 그 플로 솔더링 매뉴얼 공정에서 솔더링을 하게 돼 있죠. 아마 그 부분은 잘 아실 건데 그 부분의 솔더링 공정은 본드가 그 경화하는 온도 특성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요. 이 리플러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그 본드 경화용은 물론 지금 하리 컨벡션으로 해서 전체적인 온도 바란스 시스템을 잡긴 잡지만 옛날에 본드 경화용은 주로 이 IR 기타로 해서 이런 저런 좌측에 있는 커브 특성으로 그랬죠. 그래서 이 원하는 그 150도, 145도 이성에서 그 온도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올라갔을 때 일정 그 T초 동안 타임을 수평으로 온도 바란스 계속 잡아줘야만 이 본드의 어떤 그 끓임 현상이라든가 경화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그런 공정이 필요한 이 부분이 저 본드 경화형 리플러의 온도 프로파일 특성입니다. 일반적인 그 프로파일 특성하고는 SMD 공정의 솔더링 공정하고 좀 다르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크림 솔더 부분의 그 솔더링 공정입니다. 이 예열 구간 부분하고 피크 전원도 이런 부분의 그 피크 타임이 보통 20에서 60초, 길게는 90초까지
끌고 가야 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 픽존에서 온도가 길 때, 픽 타입이 길 때 결과적으로 그 자극 부품 같은 경우는 그 열 데미지 현상에 유의해야 하고요. 그때 그 산화 현상, 결과적으로 솔다랑은 용융 상태에서는 이 공기가 접촉하면 표면 산화가 순간적으로 100% 일어납니다. 그 부분을 잡기 위해서 질소가스 시스템을 도입을 하죠. 예열 구간도 급속한 온도 변화를 주면은 그 부분에 자극 부품의 그 차가운 데서 급속한 그 솔다 온도 상승에 의한 크랙이 갈 수 있어요. 사실 이번에 요거는 좀 관계 없습니다만 삼성전기 MLCC CR사일 거라고 하죠. C 캐파시터를 자르는 기술을 국산화를 시켰어요. 공익공상까지 커팅으로 자릅니다. 이만한 A4용지 같은 필름에다가 패드를 놓고 세라믹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걸 자르는 기술이 올해서야 국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일본에 100% 의존해 왔는데 공익공상을 일일이 자르면 작은 칩이 만들어져요. 내 표면으로는 세라믹이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세라믹을 자를 때 미시하게 반반의 치수를 정확하게 커팅을 굽도록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를 자른 이후에 다시 뜯어내야 돼요. 그럼 이걸 사람이 뜯는 게 아니고 종래에는 박스 오래 넣어서 일정 시간 후에 방리가 되게 돼요. 지금 밑에 패드 본딩이 일정한 150대 온도의 기초가 경우 하면은 본드 자체가 발포가 일어나서 제품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정이 상당히 어렵고 생산도 안 나오고 해서 제가 이번에 개발한 게 터널식 핫플레이트 오븐 컨베어 시스템을 만들어줬어요. 물론 100% 성공을 했습니다만 무작위로 제품만 들어가면 나올 때 쌀알 쏟아지듯이 방리되면서 패드와 칩 캐파시터가 따로 박스에 쏟아지게끔 이렇게 개발을 해줬어요. 물론 담당은 굉장히 나중에 고가를 연간에 좋게 받겠죠. 결과적으로 업체에서 그렇게 공정 합리화를 해서 필요한 걸 만들어 보겠다. 그럼 거기에서 솔루션을 제가 제공하고 어떤 의견이 노출되면은 거기에 대한 디자인 설계해서 데모 생산하고 본 제품을 만들어가죠.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저희가 단순하게 장비를 공급하는 차원보다도 업체의 그런 생산 향상이라든가 어떤 품질을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서로 공존하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옛날 한 20년 전만 해도 설비 만들어서 납품하고 업체에서 알았어라 고장나면은 납품 못 간다, 돈 받아 끝난다, 이런 개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중국도 아직 그런 전철을 바꾸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그런 바뀐 사고로 중국 진출해서 설비 발주하면서 셋업 인스톨레이션 끝났다, 돈 다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문제 생기는 부분은 콜을 하면 절대 안 합니다. 기계가 섰든 어쨌든 절대 돈 받으면 오질 않아요. 시즌 말로 잠수 탄다 그러죠. 아예 연락 구절. 이런 부분들 요즘 한국 기업들은 설비를 중국 로컬 업체를 샀을 때 계약할 때 조금, 또 들어오면 조금, 설치 끝나면 조금 완전하게 한두 달 흘려보고 문제가 없다. 그때 마지막 비용을 계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년을 참 시행착오를 사람들이 많이 겪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를 한 23개국 정도를 다니는 경우인데, 한국 사람의 사고와 중국 사람의 사고는 같을 거라고 한국 사람들은 주로 착각을 합니다. 똑같은 비슷한 얼굴에 같은 사고인데 되지 않겠냐. 여기 덴조 치는데 색을 이렇게 칠해라 이렇게 하고 가면은 손가락 가리키는 니은자만 칠하고 나머지 여기는 안 칠합니다. 그게 중국 사람의 대표적인 사고예요. 왜 안 했냐? 이거 하라고 했잖아요. 무슨 소리냐? 너는 이렇게만 해라고 했잖냐?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게 멕시코 가도 그렇고요. 한국 사람들은 작업 시간 끝나면은 마무리 정리하고 미진한 거 체크하고 이렇게 퇴근하잖아요. 작업하다가 정시간, 퇴근 시간 딱 그 상태로 놓고 그대로 가는 습성. 물론 그런 문화 차이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중국 가서 돈을 벌 수 있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도 건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리플로 부분의 온도 발생 중에 하나. 이건 저희가 이제
에코조인이라고 솔다 아마 아시죠? 거기하고 같이 저희가 하면서 활성을 잡아가지고 혹시 그 참고 자료 교육용으로 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이게 에코조인에서 했던 걸로 이렇게 제가 받았어요. 물론 장비는 저희 장비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기 뭐 마크를 넣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 솔다링의 어떤 그 베이스트 기술, 그 다음에 볼솔다, 그 다음에 일반 바솔다, 웨이브 솔다링, 이전 솔다링 원천 기술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 에코조인의 그 고사자라든가 그 신영희 교수라든가 저기 성균대 장 교수들이 다 브레이징에 대한 그 이론과 기술 부장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그 레드프리 솔다링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믹싱을 해서 뭐 전문가로 참 많이 우려먹고 있죠. 사실은 일본 가서 보면은 그 덴마 쪽이라든가 이쪽 알미트, 그다음에 센조 이쪽에 원천 기술 갖고 있는 사람 지난번 일본 가서 만났어요.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특허를 뭐 사오지 않아도 유럽은 일본 특허를 절대 사는 게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미리 겁먹고 미리 돈 지불하고 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왜?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뭐 너네들 가서 그냥 특허 사가지고 주는 거 갖다가 원심불리게 돌려가지고 그 행거 외에 밖에 행기 뭐가 있냐. 너네들 어차피 우리 이런 거 갖다가 그냥 영세처럼 다 떠드는 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자체적인 어떤 근거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서 거기에 한 너네들이 교육을 하는 부분이 한국의 전문가들 아무도 없다 그죠. 사실 솔다링의 원천 기술 갖고 있는 게 없고 브레이징 기술에다가 솔다 이런 레드피 기술 믹싱 해가지고 그냥 항상 똑같은 그 마이크로 조이닝 그 SMD 테크놀로지 뭐 강의라든가 보면 뭐 옛날에 했던 내용 사실 달라진 게 없어요. 그 내용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모든 그 리플로 SMD 공정에 필요한 그 기본적인 그 디폴트 프로파일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열 구간하고 피크 존의 온도 특성. 이 부분은 이제 그 고조인이 지금 저쪽 이사를 왔습니다만 옛날에 저 용인 그쪽에 공략했었어요. 그때 그 테스트를 해서 프로파일을 뜬 겁니다. 그다음에 그 플로우 넘어가기 전에 그 리플로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의 IPC 강의를 하는데요. 저희 강의하는 업체 중에 걔네들이 리플러를 태우는 공정에서 CSP를 리플러를 태우는데 보이드가 한 30% 정도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은 25% 언더로 보이드가 이제 발생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사님께서는 그런 컨설팅을 좀 해주신 적이 있으신지. 그 부분은 저기 그 JFC인가요? 저기 고색단지에 보면은 그 고민관 사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쪽은 깊이까지는 모르고 그 고민관 사장이 그 SMB 쪽에 사실 그 장관도 뭐 일본서 뭐 그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SMB 쪽에 그 어떤 그 솔루션 제공을 많이 하다네요. 그 뭐 강의도 가고 뭐 합니다만 그분이 실무와 이론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만나가지고 그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나중에 그 필요하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그 분한테 연결을 시켜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분이 이제 그 뭐 한솔 LCD 폐업 법인도 제가 뭐 솔라리 플로 이번에 다 공급을 하고 저걸 했습니다만 거기에 그 고사장이 와가지고 전체적인 그 SMD 공정 분량 요인, 그다음에 전체적인 생산 프리시션에 대한 그 특성 이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결과적으로는 품질을 잡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10개 중에 2개 분량, 100개 중에 1개 분량으로 줄이라는 게 뭐 대기업의 그 사안이고 또 한 업체만 그냥 뭐 좋게 봐주는 게 아니잖아요. 경쟁, 같은 협력업체도 경쟁 관계잖아요. 그럼 어느 업체가 더 물량을 더 받고 또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그 제조 기술에 대한 혁신, 그 다음에 품질에 대한 어떤 그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또 납기, 이런 부분이 다 충족이 돼야잖아요. 이렇게 해도 뭐 임률 계산해서 뭐 10%씩 막 깎아내고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또 한국 그 대기업 구조는 대만하고 달리
절대적이죠. 모기업이 뭐 1년에 흑자를 뭐 10조, 20조를 낸다 그러면 협력체들은 강산보고 콧방귀입니다. 왜? 자기들 피 다 빨아가지고 흑자 낸 거다. 사실은 하지만은 그 업체들은 그 업체가 결과적으로 죽지 않게는 관리를 해주죠. 큰 돈을 버는 거는 절대 용납을 안 한다는 거. 한솔 같은 경우도 이건 여담입니다. 그런 케이스 걸려가서 원흉을 치른 적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제품 R&D를 해서 승인을 받고 그 모기업에 납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체적으로 R&D를 했으니까 거기 감고 있는 그 MC 코스트 내지 또 뭐 이익 부분 감안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넣어놨겠죠. 단순한 인가공이 아니고. 그래서 1년 농사를 잘 지어서 흑자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저 결산공고 공시를 해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흑자가 많이 나면은 문제가 되니까 이래 감추고 저래 감추고 회계 뭐 조작하고 해서 한 700억만 흑자 났다고 해서 공시를 했는데 이 700억조차도 문제가 돼가지고 그 업체 물량 오다 단가 계속 잘못했다. 오다 주지 마라. 이렇게 해서 물량 뺏기고 가서 사서 빌리고 뭐 한 이런 장붙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대기업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리플로 공정에서 있죠. 네. 뭐 BJ나 뭐 이런 그 칩 타입 부분들에 대한 뭐 분량을 갖다가 관리하는 게 보통 평균적으로 그 어느 정도 선에서 몇 프로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건가요? 지금 그 PCB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죠. 그 네. 부분은 일반적으로 지금 단순한 284 보드에 한 1200점 정도 실장이 되는 제품으로 봤을 때는 한 2% 정도 범위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많다. 삼성 같은 게 지금 해외에 나가 보니까 그 100만 세트 중에 2개가 불량한 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그 업체 생산부장 잘렸습니다. 저거 정리 안 하면은 오다 끊겼다. 그러면 1차 변다, 2차 변다 결국 납품 메인 갑이 있을 때는 물량을 쥐고 흔드는 거는 제일 무섭습니다. 물량 안 준다는데 사업이 물량이 있어야 생산을 하고 회사가 크잖아요. 너네들 이거 해결 안 하면 물량 줄이겠다. 그러면 뭐 저 사람이 아무리 생산부장이 유능한 사람도 잘라야 돼요. 이렇게 잘린 케이스가 그 동관에서 있었죠. 물론 그 사람은 이런 PCB 쪽에 엄청 많은 그 기술을 갖고 있어도 고용이 안 돼요. 혹시 그 리플로 과정에서요 네. 질소를 쓰는 이유가 산화 방지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또 있습니까? 리플로의 질소는 결과적으로 모든 제품이 질소 분위기에서 생산이 되지 않으면은 제품으로서의 그 퀄리티 레벨이 안 된다. 뭐 봤을 때는 옛날 전체적인 그 솔다링 그사가 뭐 200명이 넘는데 그 질소를 공론에 썼겠죠. 근데 지금 사실 108 이상은 질소 시스템이 아니라도 부품에 전혀 제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그 질성 테스트, 뭐 마이너스 원도, 상원, 뭐 진동 테스트 다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 부분에서 질소 분위기를 잡는 거는 결과적으로 공기가 접촉 안 된 순수 상태에서 솔다링을 한다. 결과적으로 그건 뭐냐?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서 그 엔드유저한테 제공을 하겠다는 논리죠. 그러면 그 부분이 사실은 그 솔다가 한쪽에 거의 뭐 한 1cm, 1cm, 높이 1cm로 스프링부터해서 인쇄가 됐는데 거기 칩을 얹어가서 솔다링 할 때 질소를 안 써도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198 이하 040이 이런 작은 부분들은 솔다 자체가 사실 040이 칩도 보기 보면 눈이 아플 정도인데 거기에 양 사이드에 솔다링을 하는 부분은 솔다링이 워낙 미량이잖아요. 그럼 그 미량인 솔다가 순간적으로 공기와 산화되는 부분이 그래서 순수 솔다 그걸 100으로 봤을 때 한 50% 이상은 산화로 빠질 수가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품질상에 하자로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필드에서 그 상태에 그 일반 그 여외 장비를 거치고 뭐 엑스레이 3차 측정을 다 해쳐도 품질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질소를 쓰는 것은 그런 산화 방지 목적하고 그다음에 공기 접촉상에서의 그 산화 요인이 생기면서 솔다가 확산이 덜 되는 부분이 있어요. 확산이. 그러면 일단 필요한 그
어떤 PCB에 그 패턴 아트웍이 요즘 설계 잘 됩니다만 그 패턴상에 솔다 확산이 100%는 안 되더라도 여기서 95% 이상 돼야 한다. 그럼 질소 분위기 상에서는 95% 이상을 확산이 쫙 퍼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닌 그 대기 공기 에어 타입에서는 그 정도가 100% 안 되고 물론 품질에는 문제 없지만은 한 80% 정도 확산율을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PCB 배화보드 아트웍을 할 때 그 뭐 활체를 하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뭐 그 전자 쪽인 뭐 골드미끼도 하고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그 리드 프레임이 접촉된 그 부분 내에서는 이론상으로 100% 솔다링이 접합이 돼줘야죠. 하지만 그런 100%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걸 100%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질소 분위기를 쓰고요. 그러면은 산화 방지 목적 그런 그 솔다의 용융 상태 확산 목적 또 한 가지는 이 그 질소 상태에서 표면 쉽게 해서 우리 금속을 가공하면은 아주 연사 가공이 잘 되면은 그 광이나 조도가 굉장히 그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대기 상태에서의 솔다링 그 했을 때 이걸 제가 이거 이따가 제가 보여드렸는데 가방 나오는 거 잘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그 솔라링 상태에서의 그 단면 이 파괴된 상태를 커팅해서 연마해가지고 촬영을 한 단이에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보면은 이거 표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솔다링 됐을 때 그 녹아서 뒷부에 접합이 형성돼 있어.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확대한 사진을 제가 이거 안 가져왔는데 이걸 확대해 보면은 표면이 참 이렇게 외두 형상이 칩니다. 뭐 이렇게 저 점도 생기고 약간 굴곡도 생기고 아주 확대해 보면요. 근데 이거 질소 상태에서는 그 표면 상태가 굉장히 매끄럽게 나오는 거죠. 공기가 접촉이 안 된 상태에서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리드 프레임의 솔다링 될 때의 어떤 그 깨끗한 조도 상태, 그다음에 패턴의 그 솔다링 확산 상태, 그다음에 작은 부품의 그 산화를 솔다 분리한 상태, 그런 세 가지 요인을 작교에서 리플로에서는 그 인투가스를 씁니다. 물론 인투가스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인투가스가 너무 많이 혼입되면은 솔다 볼 현상이 생깁니다. 그 예열관에서 픽스 올라가면서 솔다 볼이라면 항상 뭐 이렇게 그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보이는 솔다 볼이 아니고 이 확대경으로 봐야 보일 수 있는 그 솔다 볼을 얘기합니다. 최소한 C의 한 뭐 50분의 1 정도 그런 작은 크기. 이런 부분들이 그 IC 리드 프레임 사이라든가 BJ 사이로 들어가서 있을 때 검사 공제에서 절대 패턴이 안 됩니다. 이게. 나중에 그 필드에서 세트 분량을 나누면 그 부분이 나중에 유동이 생겨가지고 그 쇼트 현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부분이 아주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죠. 이런 그 솔다볼 부분은 그런
그 질소 과다한 부분에서 생기고 일반 아까 말씀드린 웨이브 솔다에서도 그 솔다를 하면서 잘못 그 플락스 활성화라든가 이런 게 잘못돼서 솔다볼이 생기죠. 이런 걸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솔다를 끝난 이후에 그 대전 브러시 로라 유니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PCB를 지나가면서 다 털어주면서 에어와 샤워도 시키고 이런 후에 그 검사 공정을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리플 쪽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리고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뭐 이런 쪽으로 있잖아요. 질소 가스를 사용을 할 때 그 CSP 타입 같은 이제 칩부품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이제 나의 이제 저점성이라든가 그다음 안에 그 플러스 성분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빨리 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일부 적용이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CSP IC라든가 이런 쪽에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이제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요즘은 질소를 쓰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리플러 부분이. 일단 노멀한 PCB 그냥 막 쓰는 데는 질소 사면 질소만 단순하게 쓴다. 질소 장비는 있어도 그걸 쓸 수 있는 나머지 그 질소 발생 장치 원천 발생 장치가 있어야 하잖아요. 옛날에 사실 질소 가스는 국내에서는 굉장히 비싼 개념으로 취급됐고, 그다음에 이런 질소는 보면은 이제 이 파이프라인 공급하는 업체들이 몇 개 있죠. 그 근처에 공장 세워가지고 공급하는 삼성구미 사업단지라든가 LG 뭐 이런 쪽으로 그런 땡크로리로 해서 덕가스를 공급하는 부분이 있고 파이프라인을 해서 공급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통상 제철 봄비라는 이제 통을 갖다 놓고 200m 해서 기화시켜서 공급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때에 이제 아파트 공장이라든가 작은 쪽은 질소 제네레이터 발생기 결과적으로 질소 발생기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갖다가 공기를 흡착시켜서 질소만 뽑아내는 기술이죠. 이 부분은 이제 PSA 타입이라 해가지고 발성탄을 거쳐서 질소를 빼는 방법. 그다음에 멤브레인 타입이라 해가지고 필터가 있어요. 필터에 공기만 흡착하고 질소 가스를 공급하는 방법. 근데 그 멤브레인 타입은 의료기기나 연구실 이런 쪽에서 컴팩트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일반 양산용 SMD 공정에서는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초기에 질소 발생기 자체가 일본에서 들어올 때 굉장히 비쌌어요. 한 20루베짜리가 보통 막 7, 8천 이렇게 했는데 작금에서는 국내에 질소 제네레이터 만드는 업체가 또 몇 군데 있고 많이 보급이 돼서 보통 한 30루베 정도 되면 한 4,200 정도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질소 발생기와 압축 공기를 압축시켜서 고압으로 6kg, 6바 이상으로 고압으로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공랭식이 아닌 스프릿 타입 주로 이제 환신구도 쓰는다는 멜게이지 아틀라스 코프코 컴프레셔 시스템으로 해서 그다음에 압축 탱크, 그다음에 드라이 시스템 수분이 함유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거친 후에 질소 발생기를 거쳐서 각 라인을 공급하죠. 그러면 여기서 한 회사에 10라인의 SMD 라인이 있다. 그러면 한 라인당 한 미니멈 10루베 정도 100루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100루베에 들어가려면 컴프레서가 거의 100마력짜리 컴프레서를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각 라인별로 제네레이터를 12루베짜리 질소 발생기를 따로따로 놓는 또 경우가 많습니다. 각 라인별로 한 개씩 놓고 메인 컴프레서 시스템만 큰 걸 하나 놓고 왜 100루베짜리 질소 발생기를 하려면은 거의 폭이 저기서 여기까지 되고 두께가 이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산업용이나 섬유 그다음에 식품 회사의 질소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꿈이 가면 섬유 회사에 실 뽑을 때 정전기 방지를 위해서 질소 가스가 24시간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보통 6,000루베짜리 이런 걸 써요. 물론 발생기로 6,000루베를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파이프라인 공급에서 질소 가스를 공급을 하죠. 질소가 이제 공기 차단 효과를 위한 그런 상태에서 제일 좋은 건 질소보다 진공 상태에서 솔더링 하는 게 제일 퍼펙트합니다. 사실 진공 상태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국부적으로 하는 기술이 있지만 양산용으로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질소가스를 사용해가지고 솔더링을 했을 때 그러면 일반적으로 질소가스를 사용 안 했을 때보다 불량 공정을 갖다가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줄일 수가 있나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제 경험으로 본 업체에서 보면 플로어 솔더나 리플로어 솔더는
질소를 안 써도 되는 제품도 네. 질소를 쓸 경우에는 쓸 때와 안 쓸 때의 그 어떤 차이는 한 3, 40% 정도 개혁을 줄 수 있어요. 아, 분량을 줄일 수 있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공익공산 이런 그 칩들이 들어간 쪽은 질소를 안 쓰면은 품질 자체를 만들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말씀 3, 40%라는 거는 일반적인 그 노멀한 PCB 자체의 상태에서 질소 가스를 쓸 경우에 한 30% 정도 예, 그 품질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그 보이드 현상이라든가 뭐 맨하탄 현상 기타 뭐 여러 가지 요인을 배제한 그 솔더 확산이라든가 표면 그 퀄리티 그다음에 어떤 뭐 쇼트 방지 이런 포괄적인 그 범주로 봤을 때 30% 정도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 웨이브 솔더에서는 오픈 상태에서 솔더가 펌핑해서 PCB가 지나가면서 솔더를 하기 때문에 그 상하 요인 그다음에 솔더 어떤 그이 브릿지 현상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대두돼요. 그래서 그 현대 자동차사나 모비스 이런 쪽은 전장 부품들은 질소 분위기에서 거의 다 쓰게끔 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써도 품질상에 문제 없지만은 가전 제품 고장나면은 여기서 받아가지고 수리해도 안 되면 새로 바꾸면 됩니다. 자동차에도 요즘은 그 하이브리드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요즘 그 신형 자동차들은 그런 그 보드 시스템이 굉장히 그 많습니다. 오늘 신문에 뭐 현대모비스에서 그 자동차 전용 그 메모리 칩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사실 삼성 반도체가 세계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든가 이쪽 뭐 세계 시장을 하이리스크가 잡고 있지만 자동차에 관계되는 그런 그 반도체에는 공급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거의 유럽이나 미국서 다 들어다가 장착을 합니다. 그쪽에 개발을 등한시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에 들어간 그 전장품들은 그냥 노멀한 상태에서 해도 품질이 문제가 없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 기기에 타고 고속으로 다니는 차거든요. 그럼 거기서 어떤 그 전장품에 불량이 생겨서 부정지에 문제가 터졌다. 그럼 그 사람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더 그런 그 생산 공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체적인 검사 시스템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부품 신뢰도 그다음에 솔더링 기술 이런 부분이 최난이도로 뭐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죠. 그래서 가전 제품의 그 생산 시스템을 하던 매니저라든가 그 이런 기술자들이 있는 회사에서 요 근처에 뭐 저기 캐피고도 있지만 전장품을 PCB를 생산을 하려면 생산을 못합니다. 전장품 그 생산 시스템에 그 시장에 맞추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거래한 회사는 결과적으로 그 모비스 산업 담당 차장을 그 회사에 상주를 시켜서 관리를 하는데 일반 그 PCB 생산하는 사람은 마인드 고쳐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래서 자동차 쪽에 PCB를 하는 업체는 일반 가전 PCB 물론 좀 특성은 있지만 그 소화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도 난이도가 좋죠. 그 리플로 예를 들면 이제 뭐 온도 프로파일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그 질소에 대한 그걸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질소의 양에 따라서 그 솔더링에 영향을 아까 준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질소의 양이 적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고 질소의 양이 많으면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그 솔더 볼 같은 현상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온도에 영향을 주는 건지 아니면 화학적인 영향을 주는 건지. 물론 온도 특성도 있고요. 전체적인 그 질소 가스는 그 결과적으로 이 공기 차단 효과만 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저 고온에 쓰는 건 또 이걸 미화답니다만 뭐 곁다리는데 그 포미 가스라고 저 수소 질소 가스를 쓰는 데가 있어요. 그 이제 다이본드 뭐 이런 쪽에 하는 쪽은 소형 그 챔버식으로 해서 포미 가스를 쓰거든요. 그 포미 가스는 질소 플러스 수소 가스가 써요. 그러면 이 수소 함유량이 높아버리면 항상 폭발 잠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관리 잘해야 하고 위험한 부분이에요. 저희 화성 공장에서 포미 MLC 칩 소자를 할 때 그 노멀 800도에서 1200도까지 그 소성을 시켜서 나가거든요. 한 번 들어가면 이제 이게 부사식으로 해서 8시간 만에 그 폭발 특성이 그게 나오는데 그 포미 가스를 왜 쓰냐면 질소는 그런 산화 방지 효과를 가져가고 수소 가스는 열 전도 현상입니다. 고온에서 열 전도를 최대한으로 빨리 시키려면 수소 가스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고온에서는 질소수소 가스를 포미 가스를 주로 쓰죠. 근데 이런 250도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그 수소가스가 쓸 일이 없고요. 그러면 그 솔더링에서의 어디가 제일 아까 뭐 제가 1500에 2000ppm 말씀드렸는데 그 0603 이런 쪽은 뭐 500ppm을 주로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치가 1500에서 200이라는 건 뭐 많이 쓰는 업체는 뭐 알고 있고 제가 봐도 그런데 문제는 그렇더라도 시방이 500ppm 써라 하면은 그냥 500ppm 쓰는 업체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퀄리티가 예에서 뭐 5000ppm 1% 이렇게 갔을 때와 40ppm, 뭐 100ppm, 500 갔을 때 그 차이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차이를 두진 않아요. 근데 이 웨이브 플로 솔더링에 보면은 그 레이트 프리 온도 258도, 260도에서 솔더링을 한다고 시바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그 요즘 그 CU 계열은 220도 멜팅 포인트입니다. 220도에서 솔더 넘어가지고 솔더링 258도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230도에서도 솔더링 되고 265도, 70도에서 솔더링이 되죠. 한데 솔더링이 제일 잘 되는 그 평균치가 모든 PCB에 그 적용을 해봤을 때 공정 솔더에서 250도 솔더링은 그 솔더링 공정에서 제일 좋은 불량비 작게 나는 포인트가 258도, 60도 선이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그렇게 시발을 하죠. 물론 그 상하 온도에서도 떼우면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리플러도 마찬가지로 그 부품 특성이 웨이브 솔더를 플로 타입으로 태우지 없는 부품이기 때문에 그 일반 에어 타입의 솔더링 특성으로 솔더링을 했을 때 어떤 그 산화 방지 부분 이 부분에 가지고 리플로 부분에서 피크존의 질소 농도를 그래서 500ppm, 1500, 2000을 쓰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일반 그 데아고드 적층하는 그 삼성 기판 사업 같은 경우는 40ppm 상태에서 PCB 자체를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부품 실장하고는 관계가 없죠. 근데 일반 003 쓰는 쪽은 보통 500에서 뭐 1000 사이를 쓰는데요. 질적으로 뭐 정확하게 측정을 하면은 500ppm 디스플레이 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한 1500ppm 됩니다. 왜냐면 그 감지해서 디스플레이 시키는 그 시스템에서 좀 오류가 있어요. 제대로 질소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는 그 센싱 그 어떤 저기 제작 기술 또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약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러면은 솔더 보글 현상은 부품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 작은 칩과 큰 칩 경우에 차이가 있습니다. 작은 칩에서의 솔더 보글 현상은 사실 그렇게 많잖아요. 그 일반 IC라든가 10824 이런 쪽에서 솔더 보글 현상이 주로 많이 생긴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아주 명쾌하게 그 원인을 분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이제 저쪽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보사장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도 있는데 사실 요 원인이 여기다 그거 정확히 못 찾죠. 그래서 솔더 그 1%의 질소 농도로 해가지고 솔더링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제일 노멀하게 쓰는 거는 500ppm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 0402 칩 때문에 500으로 주로 선호를 하지만은 노멀한 부분에서는 1500, 2000 그 사이가 제일 적절하다. 그거 하는 게 뭐 대중적인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죄송한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수소를 사용을 하면 열 정도를 갖다가 좋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수소를 사용했을 때 온도를 갖다가 평균적으로 뭐 몇 도 이상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수소를 사용을 하면 그 수소는요. 아까 일단 말씀드렸는데 그 SMD 1%에 수소를 쓸 수가 없어요. 그건 고온용입니다. 아주 고온. 예, 800도 800도 이상. 800도 이상 1200도 이거는 이제 SMD 공정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칩 자체를 소성을 시키고 특성 변화 주고 그다음에 또 연마시키고 여러 공정이 거쳐야 돼요. 그런 칩 소성을 위한 고온에서의 그 수소가스가 역할을 합니다. 그 수소가스가 예를 들어서 뭐 반반이 되는 게 아니고 질소가 해서 그 97%, 수소가 3%, 수소가스가 8% 넘어가면 폭발해요. 그 뭐 공정 날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전장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폼용 가스를 쓰는 또 안전 관리 위험을 자극 있는 사람이 항상 그 비치가 돼야 하고 여러 가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또 다른 사람 있으면 칩솔로링 리플, 칩솔로링 리플 관련돼요. 그 가스 빼기 원칙이란 말이 있던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스 빼기 원칙이라고 칩 부품을 소더링할 때는 리플로한테 그런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PCB와 노즐의 크기 간격이 나와 있고 그런 대목의 그 이론이 있던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가스 빼기요? 가스 빼기 원칙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은 제가 처음 듣는데. 칩 부품 그 리플로 소더링할 때 세 가지 원칙 중에 뭐 랜드 설계, 패턴 설계, 세 번째가 가스 빼기 원칙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일본 서적에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모르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일본의 안베 도시아키가 쓴 S&P 테크놀로지 기술 책자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시 보고 그 나중에 제가 메일로 보내드렸어요. 물론 그 수사 공정에서 자사 부분에 전에 컨덴사를 압입할 때 엑셀이라든가 요즘 시퀀스를 별로 안 씁니다만은 압입이 너무 강하면은 나중에 랜드와 스롤 패턴상에 솔자링 할 때 가스가 생겨가지고 가스가 밖으로 유출이 못되고 위로 너무 압착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스롤 타고 위로 확산이 못되고 차고 있다가 솔다링 이후에 나오면서 솔다가 붙기 전에 밑으로 이렇게 폭발을 해요. 그래서 솔다 필렛이 화산 분출식으로 이렇게 뻥뻥 뚫리는 현상이 생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자사기의 강력 조정을 잘 해야 합니다. 그걸 못하고 막 그냥 대충 해가지고 업체 가서 불량 나서 리콜되고 하는 걸 제가 옛날에 참 많이 봤는데 요즘은 이 자사 기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요. 리플로라는 이런 장비를 작업하는 중에 정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지. S&P 포괄적으로 봤을 때. 리플로만 봤을 때. 리플로만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열순환 체계겠죠. 요즘은 옛날 리플로는 소재 기술이라든가 여기 앉아서 레일하고 변형이 생겨 PC가 드랍돼가지고 PCB 태워놓고 그다음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스테인리스 메시 벨트를 깔잖아요. 사실 스테인리스 메시 벨트는 목적이 그런 장비의 결함을 커버해서 PC가 드랍이 됐을 때 자동으로 나온다다가 돌려서 일단은 PCB 하나 살릴 수 있잖아요. 부품도 살릴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떨어지면은 여론에서 PCB 다 태워보야 합니다. 시간 돼서 PCB 안 나오니 그때 뚜껑 열어보면 벌써 다 이렇게 한 장도 아니고 10장, 20장씩 쌓여가지고 다 태워먹는 업체도 봤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거의 레일이라든가 이 메시 콤보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메시 역할은 요즘 어떤 용도 쓰냐면은 레일도 PC를 흘리고 그다음에 메시 벨트가 해서 이중으로 태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용도로 쓰는데 리플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하드적인 레일이라든가 모터 이런 부분은 어느 리플로든 다 동일하고 그건 하자 요인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온도 히팅 여론에 의한 온도 밸런스를 최대한 잡아주는 히팅 열순환 체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가스를 내부에 오염이 안 되게 최적으로 가스를 뺄 수 있는 기부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냐. 리플로는 어떻게 터널 속에서 예열되고 피크존에서 솔다가 되기 때문에 솔다링이 되는 순간에 비스트에서 발생되는 플럭스 가스가 있습니다. 그 가스가 내부에서 보이지 않게 엄청난 순환을 일으키죠. 그러면 리플로 아마 사용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뒤에 보면 앞쪽이나 뒤쪽에 나온 입구에 빨갛게 오염돼가지고 자꾸 이게 점착이 되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왜 그렇게 밖으로 오염되냐면 배기가 충분하게 안 됐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이쪽으로 밀려 나오는 거죠. 그 밀려 나오면서 거기 점착이 왜 되냐? 온도 차이에 대해서 플락스는 붙게 돼 있어요. 온도 때문에. 그래서 사이드 나오면서 온도가 낮기 때문에 플락스 가스가 오염돼서 접착이 되죠, 자꾸. 그래서 그게 심해지면은 나중에 이 폭을 조절하는데 폭 조절도 안 되고 그래서 다시 에이스도 생기고 강제로 하다가 망가뜨리고 하는 업체들도 있고. S&P 공정은 사실 주간 근무 아니고 24시간 돌리는 공정이 많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장비 하자 생겨가지고 생산 못한다고 연락 오는 경우도 간혹 있죠. 그래서 리플로에서는 결과적으로 히팅 열순환 체계가 제일 중요하고요. 플러스 흉가스를 갖다가 내부 오염 안 되게 빼는 기술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 체인이라든가 모터, 레일 이런 부분은 사실 문제될 부분이 요즘은 거의 없는 수준까지 왔죠.
그 리플러를 장비 설치를 하면 그 온도 프로파일을 잡아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 모든 설비가 그 쉽게 얘기해서 네. LED TV를 하나 샀는데 네. 갖다 놓고 알아서 설치해서 쓰시오 할 수는 없잖아요. 장비는 특히나 더 그렇죠. 네. 그 멀티적인 어떤 사용도가 많은 제품이 아니고 설치를 하면 그 설치한 위치라든가 또 진동 관계, 특히 SMD 라인은 이 요즘 국내 아파트 공장은 뭐이빔 구조가 잘 되어 있고 해서 이 마운터의 어떤 진동, 고위 진동이 쌓이면 나중에 문제되거든요. 중국에 실제로 그런 거 봤습니다. 2층에 설치했는데 중국에는 이 2층 바닥 철근이 손가락부터 가는 게 굉장히 드문드문 있고 바닥이 얇아요. 거길 모르고 마운터 SMD를 설치했는데 일주일 만에 2층이 밑으로 그대로 내려앉아가지고 아주 그 굉장한 사람은 이렇게 다행히 없어서 안 죽었는데 기계 다 버리고 손실이 이만저만했죠. 그런 경우가 생겼고 옛날에 삼보 컴퓨터 그 심양 공장을 제가 설비를 다 했습니다. 지금 삼보가 없어. 삼보가 망한 이유는 대만의 제품 모두 갖다가 자기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데만 목적이었지 자체 개발 R&D 기술이 없이 물건 갖다가 조합해서 삼보 브랜드로 판매하는데 주력을 했고 그래서 이 주가가 뛰어가지고 저도 이건 뭐 개인적인데만 삼보 주식사가 쫄딱 말하고 있는 했어요. 거의 뭐 퇴직금 적금 다 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심양 공장을 굉장히 그 크게 했습니다. 근데 그 중국 사람이 바닥에 뭐 이 제저 타일 깔고 하는데 후지 그 로타리 마운터가 굉장히 무겁죠. 그거를 지게차를 둘 수 있는 지게차가 중국에 없어요. 그래서 대우 지게차 심양 대리점에 가서 지게차를 그 삼보 사람들이 사정사정에 빌려가지고 쓰고 주게 한 대로 뜨니까 이 후지 마운터가 안 들리죠. 두 대를 떠가지고 들어가다가 그 통로 밑에 그 전선 케이블 들어가고 한 거기가 또 비스롱건사에서 그게 지게차가 2개 들고 가다가 마운터를 안고 둘 빠져버렸어요.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지게차 다 버리고 결국은 지게차를 망가뜨렸죠. 현장에 가놨는데 마운터를 작동시키니까 바닥이 그 밑에 진동 베이스하고 F 베이스 있잖아요. 이렇게. 바닥이 파우더가 내려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걷어내고 다시 재공사를 다 하고 그 장춘 쪽에서 그때 당시에 또 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저 사무실 있다가 그 된조 맞았거든요. 이게 확 쏟아져 내려앉는 이런 이게 중국 건물이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손실이 상당히 크게 났죠. 그럼 질소 분위기에 따른 온도 프로파일 조건도 달라지나요? 그렇죠. 장비 온도 프로파일 특성은 똑같습니다. 네. 아, 피크 존에서 240에서 45도 정도 피크 브리타 온도에 올라갈 때 상승 그 턴 그다음에 그 곡선 커브 이거는 다 동일하고 단 에어 타입과 질소 타입의 저기 셀펜스 설정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바람을 쏘고 그 쏠단 이후에 식은 공기가 올라오면서 다시 달궈서 순환시키는 체계잖아요. 그러면은 그 에어 타입 경우에는 보통 그 셀펜 속도가 한 2000에서 2500rpm으로 고속으로 돌려가지고 열순환을 시킵니다. 근데 질소에서는 그 속도로 열풍을 쏘면은 질소 분위기가 하나도 형성이 안 돼요. 다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질소를 쓸 때는 그 보통 1500rpm에서 뭐 한 1600. 그 굉장히 살살 열만 살살 순환시켜줘야 돼요. 그걸 세게 돌려버리면은 질소 분위기 하나도 못 잡습니다. 하나도 안 잡아요. 아 온도 프로파일 조건은 변동이 없는데. 네. 질소 특성을 질소 디스플레이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뭐 몇 ppm 그거에서 500에 1000을 맞춰놨다. 그러면 이 1000rpm에서 1000ppm이 나왔는데 이걸 2000rpm 돌려버리면은 이게 보통 6000ppm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질소로 다 확산시켜 다 날려버립니다. 그거 자체의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질소와 에어 타입의 플로어에서의 그 질소 분위기를 잡는 거는 셀펜 속도를 가변을 적절하게 해줘야죠. 그래서 SMD 공정의 리플로 장비도 마운트하든 뭐 스크립 브릿하든 다 그 제대로 하는 스킬을 갖고 있는 그 오퍼레이터하는 요즘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제대로 된 사람은 요즘 연봉 한 뭐 4,500 경우에 따라서 5,000까지 들어갑니다. 왜냐면 요즘은 대중화되니 국내에 뭐 싼 맛에 쓴다고 하지만은 삼성 디크리 마운트를 많이 쓰잖아요. 국산 장비도 많이 써야 하고 그 외에 이제 그 오버전 이제 생산 효율 이런 측면에서는 뭐 이 LCT라든가 그다음에 그
파나소트 뭐 이런 걸 쓰고요. 그 외에 뭐 카시오 동네에 좀 쓰는데 카시오는 사실 장비를 메인테너스 할 수 있는 사람이 요즘 없습니다. 장비가 서 있으면은 그걸 에이스로 할 수 있는 데도 없고 그 거래소는 한중에는 카시오 장비로 옛날에 많이 또 비싸요 카시오 장비가. 그걸 텍구인 저 마운타를 핸디나사는 카시오 마운타를 절대 조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중고 시장에서도 뭐 또 금액도 안 쳐주고 일단 업체에서는 장비 비싸니까 쉽게 또 매각도 안 하지만 조작하는 실력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마운타 SMD 공정의 오퍼레이터들이 굉장한 그 기술로 인식이 됐지만 요즘은 이제 웬만한 그 업체 사장들도 다 SMD 공정을 다 프리로 조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그 할 수 있는 핵심 멤버들은 사실 근데 학교에서 S&D 교육을 시켜서 뭐 영지 전문대 같은 경우는 S&D 과가 있어 저도 그 장비를 넣어주고 했습니다만 실무 교육을 시켜요. 스크린프터에서 크림솔다를 넣어가지고 이게 몇 시간 동안 했을 때는 폐기하고 또 온도 조건도 맞춰줘야 하고 이 밀었을 때 스퀴즈의 그 압력이라든가 미는 속도 등등 뭐 이 메탈가스 모피 여러 가지 이런 실무 교육을 다 시키죠. 그런 이론이 아닌 실무 교육을 학생들을 시켜가 졸업시켜서 바로 전자회사에 취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뭐 전자과라든 나와서 S&D 회사 가서 2, 3년 지나야 S&D 라인을 뭐 섭렵을 하고 나름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학교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업체에 가면은 적어도 업체나 대륙 이상의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거 아까 리플로 장비 세트 있잖아요. 네. 그거 갖다가 세팅 다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아 비용이요? 네. 짧게는 아까 이 보면은 요즘 많이 금액이 내려갔죠. 그 짧게는 제일 컴팩트하게 하면은 뭐 한 4억대 할 수 있습니다. 한 3억 5천까지. 중고가 아닌 중고는 더 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A급으로 봤을 때 한 4억대, 4억 5천, 5억. 옛날에는 그 금액이 보통 한 8억 정도 돼야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라고 물론 텍구인 마운타 한 라인 풀로 S&D 라인을 구축하는 비용보다 마운타 한 대가 더 비싼 마운타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써야 할 업체는 이제 쓰죠. 특히 자동차 컨티넨탈이라든가 GMS 제조사고 보면은 그 리플로 하나도 1억 5천만 원짜리 국내 리플로 그 정도는 보통 한 7천, 8천이거든요. 1억 원짜리 N2 세오 리플로에다가 이 파나소트 마운트에다가 또 뭐 한 3억 넘는 이 데크 스크린 프린터에다가 검사장비 거쳐가지고 하면 보통 한 라인에 한 아무리 안 들어가도 한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12억 라인이 옛날로 보면은 한 20억짜리 한 라인이. 근데 지금은 뭐 많이 대중화 돼가지고 해도 그래서 사실 인가공을 하는 보통 두 라인, 뭐 많게는 3개 놓고 그 S&D를 하는 전자회사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 인두기 뭐 리옥장에서 뭐 그런 상당히 많이 아파트 공장에 심할 때는 한 라인 놓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쪽은 비싼 장비를 필요도 없고 쓸 일도 없죠. 텍구인 마운트만 시스템으로 붙여대놔도 자기들이 소화할 수 있는 아이템은 다 소화를 하거든요. 왜? 그런 데는 어차피 본안이 제품을 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있는 그 기술 능력이 그 정도 소화가 안 되죠. 저 상태에서 그러면은 저렇게 이제 구축을 해놓으면 외부 온도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나요? 온도 영향을 받죠. 그러면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온도를 유지시키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 온도를 적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온도보다 이제 습도 부분이 중요하죠. 예, 온도는 실질적으로 그 이 솔더링 SMD이든 플로어 솔더링이든 그 여름 SMD 쪽은 플로어 쪽은 겨울보다 여름이 더 까다롭고요. SMD는 그 겨울이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면은 그 너무 건조하면은 요즘 뭐 잘 돼 있는 데는 그 독일 가보니까 그때 있어요. PC상에서 어떤 제품이 들어간다. PC상에서 그 모델을 쳐요. 그러면 자재 창고가 없습니다. 따로 있어서 그 게이트로 그 필요한 릴만 탁탁 나옵니다. 그래서 그 릴 걸어도 그 인스펙션에 시켜서 비전을 들어가가지고 작업자가 잘못 걸어도 바코드 인식이 잘못되면 절대 기가 작동 안 해요. 에러 메시지 되죠.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오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없죠. 사실 보면은
일 잘못 걸어가지고 칩 잘못 걸어가지고 전 노트 막 저기 5,000세트씩 불량 나가지고 오피스 사장 술 먹고 밤새도록 한숨 쉬는 거 봤어요. 저. 근데 그런 일이 요즘 없도록 해서 전체적인 검사해가지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람이 수사가 있잖아요. 작업자가 그 한번 세팅 잘못하면 그 완벽히 다 나가잖아요. SND는. 근데 독일 같은 게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고 특히나 이런 그 RC 종류라든가 겨울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정전기 부분. 그래서 SND 쪽은 겨울이 굉장히 그 어렵습니다. 온도는 대부분이 실내 조건이니까 시베리아는 SND가 안 되고 뭐 인도네시아 남쪽은 뜨거운 데도 잘 되냐 거의 아니죠. 물론 외부 공기는 차겠지만 내부 SND 공정에서는 거의 한 20도, 25도 뭐 리플로 열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 20에서 한 25도 그 범위 내에서 온도 형성은 되죠. 근데 습도 관계는 겨울하고 여름하고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SND 공정에서는 요즘 수상 공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습도 발생기를 요즘 파이프라인 해가지고 다 달아서 전체적인 습도 관리를 다 하죠. 그러니까 이 그 내부적으로 습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 이 시스템 내부가 아니고 예. 이 여기에 뭐 S라인, D라인 걸려있다 이 전체에 습도 관리를 해줘야죠. 요즘 그린 라인이 많아서 이제 그 이건 자동차 전장 쪽입니다만은 대부분 제전화 제전복 입고 제전화를 신잖아요. 거기는 제전화를 신고 에어 샤워를 하기 전에 그 밑에 그 워터 클리닝 부스가 따로 있어요. 서가지고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진동이 탁 생기면서 물이 쫙 올라가지고 제전화를 싹 클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에어 샤워도 하고 안에 전체 에어 부스를 또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요. 그렇게까지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보통 한 3,000 클래스 파티클 한다고 해서 내가 볼 때는 3,000 아니고 한 8,000. 3,000이면 입방 외다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멀게 그 먼지 알갱이가 3,000개가 그 있어야 하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먼지.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끝으로 저기 열순환 체계를 한 번 더 아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쉽게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한 어떤 그 구멍으로 그래서 일정한 그 여론에서 한 어떤 홀로 그 열이 나간다면 요 온도는 뭐 항상 똑같겠죠. 물론 그 열 속도에 따라서 나가는 속도만 달라질 뿐이겠지 뭐. 근데 그 리플로 같은 경우는 뭐 이 PCB가 크잖아요. 큰 거는 뭐 400까지 돼요. 길이 그러면 한 400 크게 들어가면은 그 넓은 면적에 이 섹션별로 이제 존이 형성되어 있는 자체에서 각 존별로 그래서 300에 700대는 그 전체적인 온도가 한 홀에서 나오는 온도 조건과 똑같은 그 풍압과 그 온도 조건이 동시에 똑같이 그 나와야 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전체적인 이제 온도 편차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리플러에 이것은 지금 표시가 안 되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PC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 뒤와 앞쪽의 온도 특성은 센터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끝에부터 레일을 해서 PCB를 들어갈 수 있는 레일 기준이 잡힌 게 아니고 전후로 해서 이 히팅 패널은 길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쪽 측면에서 본 건데 이게 이제 앞이고 뒤라고 봤을 때요. 이 고정 레일이잖아요. 이게 이제 가변 레일이고. 그러면은 히팅 이거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로 히팅 패널 길이는 이만큼 더 나와 있습니다. 열이 나오는 게 딱 직사각형으로 똑같이 예로지 않거든요. 양 사이드로는 열 자체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히팅 길이라면 레일은 사실 한 100mm 내 150mm 안에 들어와 있어요. 사이드 쪽에 그 열 드랍 구간을 잘라내고 가운데 위주로 최대 열 균형을 잡기 위한 부분을 씁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의 조건이 외부 열을 순환하던 내부 이런 IR 그 풍압하게 컨벡션을 쓰든 터진 상태에서 실패로 나오진 않아요. 전체적인 베풀 구조에 열 밸런스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망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하나같이 고른 열이 나오게끔 해주는 게 기술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래가지고 히팅 패널 밑에 홀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삼성전기 생기센터하고 뭐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걸 확산되는 것도 체크를 했습니다만
그런 열 분포가 오래 나오냐. 그러면 여기서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는 LED 바 모듈이 있잖아요. 그럼 길이가 여기서 그러면 300이다. 그러면 여기 이쪽으로 오는 건 상관없습니다. 들어가는 쪽은 전과 뒤에 몇 채널을 LED를 여기서 지그재그로 전체적으로 센터부터 해가지고 이쪽으로 3개, 이쪽으로 3개 해서 그 서머캅을 걸어가지고 온도 테스트를 했을 때 여기와 센터와 사이드의 온도 편차가 1도 내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 센터와 사이드가 여기서 한 10도 났다. 그러면 제품이 들어갔을 때나 피크존에서의 뭐 델타 T가 3도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애초에 이런 공급 자체에서 센터와 사이드의 온도 편차가 10도가 나는 조건에서는 델타 T 3도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쪽 사이드 조건의 온도 특성을 245도 놨을 때 센터 쪽은 250도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열 밸런스를 잡는 그 기술이 리플로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결과적으로 기구에서는 이 열 관리하고 유체 관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특히나 열 관리보다 유체에 관련되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어렵죠. 이론에 근거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 작업자가요. 지금 리플로 쪽이니까 작업자가 리플로의 조건을 최상으로 유지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제조사 측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관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저는 공정의 스크린플타 마운터 이쪽은 뭐 배제하고 네. 리플로만 봤을 때 리플로는 그 플로 솔다링하고 달리 한번 기본적인 셋업을 시키고 기본 프로파일이 형성되면은 특별한 원인은 하는 그 리플로에서 사람이 신경을 쓸 일은 거의 없어요. 네, 나온 상태 그대로 들어가면 그 온도 특성이 변하지 않는 한은 제품은 그대로 나오게 돼 있고, 그다음에 레일 폭이 변해서 PC가 들어가게 되지 않는 한은 정상적으로 다 나오죠. 근데 그거는 되더라도 이 전자 회사의 그 리플로든 그런 그 담당 오퍼레이터 면에서 담당자들이 광고하는 게 뭐냐면 당연히 나오니까 이거는 항상 착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뭐 항상 잘 나올 거다. 그거 생각을 하죠. 그리고 큰 회사는 멘토스 담당, 뭐 OP 담당 다 있지만은 작은 전자회사들은 심한 경우는 사장이 장비 만지고 정비하고 청소하고 다 하면서 다 합니다. 그러면 생산 뭐 과장 대리가 제품에서 납품하고 품질 불려가서 뭐 터지고 오기 바쁘지 장비 볼 시간 없거든요. 당연히 나오니까 신경을 전혀 안 쓰죠. 그럼 이 부분이 계속 데미지가 입고 나중에 진짜 문제가 들었을 때는 장비를 며칠을 세워야 정상 가동을 갈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생깁니다. 그럼 뭐냐면 장비라는 거는 문제가 없어도 정상적으로 흘러갔는지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작업 안 할 때 주기적으로, 그래서 이 멘토스 차트가 있거든요. 뭐 일일 점검, 주간 점검, 월간 점검, 뭐 6개월 점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뭐 오닛을 열어서 내부에 플러스 침전물이라든가 내부에 그또 부품 뭐 이탈되어서 떨어진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 노즐 체계에 플라스 끼어가서 막힌 부분 이런 걸 전체적인 그 멘토스 청소를 하고 모든 건 항상 처음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부분이 대중한 사실 그렇게 관리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국 가보면 미국 그 LG 알바마 공장 지너스 같은 데는 모든 장비를 그렇게 관리해요. 한국 사람과 다른 그런 중국이나 미스카한 이런 동남아 사람의 차이는 한국 사람은 너무 똑똑해요. 하나만 가르쳐도 세네 가지를 본인 응용해서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게 좋은 점이 있으면서도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든 공정의 이 작업 지도서 시방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SMD에서 칩이 어디 붙어가고 이게 어떤 그 패턴으로 가야 하고 뭐 스퀴즈에서 뭐 이쪽 근솔다 높이를 얼마나 잡아줘야 하고 하는데 또 보면은 하루만 하면 다 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시방서를 무시합니다. 자기가 했던 그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걸 다 밀어버리죠. 그런데 그 미국 쪽은 그게 아니죠. 시방서에 있으면은 자기가 그거 담당 업무를 끝날 때까지 모든 걸 그 매일매일 그 시방서에 의해서 체킹을 하고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솔더링을 정비를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그 나벽이 좀 맡아도 괜찮아 그냥 대충 막 떠가지고 해버려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기 전에 이 안경하고 모자 쓰고 그 오염 방지복 입고 장갑 큰 거 이런 거 군대 같은 분들 알잖아요. 이게 가급장 이상 그
쌤 가지고 된 장갑 딱 끼고 기본을 다 갖춰놓고 그때에서 이제 모든 걸 이제 합니다. 그러면 다 정리를 하고 완료되면은 항상 아침에는 그 상태로 유지가 된 상태에 장비 흘러가죠. 그게 이제 그 한국 사람과의 어떤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효율 측면에서는 결과를 보면은 한국 방식이 더 나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그렇게 낫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그 동시에 세 가지 업무를 주어져도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화면적으로 타고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이런 멕시칸 쪽 그 히스패닉 계열이라든가 또 뭐 이쪽 동남아 사람들은 세 가지를 주면은 한 가지도 하나도 제대로 못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응용을 전혀 안 하죠. 오로지 하나, 너는 요거 볼트만 요게 IC 요거 패드만 정상적으로 띄라. 그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근데 요것도 하면서 이것도 좀 보고 이게 전체적으로 미스이 없는지 봐줘라 하면 IC도 못 됩니다. 그게 이 한국 사람과의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 그 개인적으로 뭐 비행기를 한 500번에서 타고 한 마일즈가 70만 마일 넘지만은 다녀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성질이 사실 제일 급해요. 뭐 멕시칸이 성질이 급하다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사실 제일 급합니다. 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세계 뭐 경제 내일인가요? G20 정상회담 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런 데서 원천 기반이 묻지도 않나. 물론 모든 데는 공이 있으면 과가 있기 마련이죠. 그럼 저기 말을 하는 거죠. 아까 전에 그 온도 프로파일을 기본적으로 가서 공정을 맞춰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맞춰 주실 때 그 맞추는 방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아 있죠. 그러면 생산은 저희는 장비는 하지만 생산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래서 A 업체에 그 12월 4일이면 여기 저 유한양 옆에도 이제 그 저희 리플로가 하나 들어갑니다. 거기 뭐냐면은 그 스마트 TV 있잖아요. 그럼 스마트 TV에 이런 노트PC나 이런 컴퓨터처럼 USB 단자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삼성에 그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1차 배달 거래하는 회사로 승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USB 단자 보면 아, 저 리드프레임 그 솔다링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또다 해야 하니까. 그럼 신뢰성 뭘 보존할 거냐? 그러면 필드에서 솔다링 SMD 할 때 그 조건하고 똑같이 그 신뢰성 품질 성적서를 내놔라. 똑같은 조건의 온도 프로파일 특성. 그러려면 장비에 있어야 하잖아요. 조그마한 그 챔버씩 오븐을 넣고 신뢰성이 해왔다고 데이터 낼 수는 없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대기업이 적당히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게 완벽해도 어떤 뭐 회사의 어떤 그 계직 인력 관계 뭐 등등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만 또 거래가 터지잖아요. 사실 그렇게 등록이 돼서 장비를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 장비를 하게 됐어. 근데 그런 쪽은 결과적으로 기본적으로 그게 특성이 갖고 있는 프로파일 특성이 있습니다. 아까 저 에코조인 그거는 모든 데 적용하는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고요. 거기서 이제 어떤 PC에 따라 조금 변화가 생길 수 있죠, 약간. 그러면은 그 저희가 갖고 있는 이론은 기본적으로 예열 구간의 커브 곡선이 그 초당 몇 도 상승해서 커브를 그려주고 피크 존에서 온도가 올라갔을 때 그 몇 초 동안 빠져나가서 냉각 구간으로 나오는 기본값이 있잖아요. 그 조건에 맞게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리플러에 그 각 존별로 그 온도 세팅 SV, PV 값이 다 있어요. 그 값을 1차적으로 넣어놓고 그 리플러 체크를 태우죠. 그러면 프로파일 그 제품에 걸었을 때 그 온도 조건을 해서 흘려보면은 기본 프로파일 형성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형성이 그래서 제대로 안 나왔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피크존이 풀린 부분까지 보면은 이게 해서 뭐 열존이다. 그럼 열존별로 그 설정 온도가 따로 있습니다. 탑, 바텀. 그 기본 값으로 저희가 넣고 브러치코를 태워요. 그러면 그 조건에서 그 PCB가 온도 특성이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커버 이래 돼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온도 값을 바꾸는 거죠. 존별로 바꿔가면서 기본 값, 그쪽이 원하는 기본 값, 프로파일 특성이 나올 때까지 이 조작을 해서 뜹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서 한 3번 뜨면은 다 잡혀요.
한번 딱 두고는 거의 비슷한 곡선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 여기는 이 PCB에서는 이 부분이 더 취약하다. 거기서 2번 존의 온도를 이제서 180도에서 180도 올려주고 3번 존을 200도에서 195도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프로파일 특성을 옛날에 그 SMD 솔다링은 이런 프로파일 안 그립니다. 테이프형 프로파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퓨긴 솔다링하고 쭉 떨어지는 이거는 IR 리플러에서 다 되는 거죠. 지금은 레드풀이 온도 특성 때문에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온도를 조작하는 겁니다. 아마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정상적으로 한 종을 크게 해놓으면은 얘가 흘러가는 그 타임과 온도의 데미지 때문에 곡선만 그리잖아요. 하지만은 이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인위적으로 1번 종부터 10번 종까지 온도를 설정을 해서 강제로 온도 조건의 열풍 속도 바꿔가면서 커브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만드는 겁니다. 그 제품 특성에 맞게. 그래서 이제 그 각존 히팅 온도 밸런스라든가 열풍 순환치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사의 그 데모 값이 온도 설정 데모 값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픽존에서 270도 뭐 쭉쭉 해가지고 온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 온도대로 띄워보고 그 회사에 안 맞는 조건이면 그 조건에 맞게 온도를 변화를 줘가면서 이렇게 커브를 만들어드려요. 기본적인 그림은 각 사마다 갖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 각 사마다의 조건이 지금 이 그래프 범위 내에 다 들어옵니다. 거의. 그리고 나머지 장비에 따라 가지고 설정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서 온도가 이렇게 높아졌다. 그러면 낮춰주고 높여주고 해서 인위적으로 그 근처에 맞춰주게. 그 다음에 요즘은 그 이제 자동차 전장 회사가 있습니다. 그 입사시간 이 온도 자동 컨트롤 시스템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프트웨어의 그 리플러 안에다가 각 그 구동 장치라든가 그 컨베어 섹션별로 센서가 다 박힙니다. 그 프로그램을 그 이쪽 그 컨트롤 시스템에다가 접을 시켜가지고 기본 값을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서 정상적인 온도 프로파일 특성을 띄워놔요. 그러면 그 자체에 들어가면서 인위적으로 이에서 여론이 떨어진다든가 셀펜 속도 달라진다든가 히터가 나왔다든가 온도 변화 달라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자가 진단을 해서 온도를 지가 인위적으로 맞춰갑니다. 계속 사람이 안 맞추고. 그러니까 실시간 프로파일 특성을 잡아가는 거예요. 기본값은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벗어나는 거는 자기 쪽에서 지가 인위적으로 그 프로파일 기본값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조작을 해가는 거예요. 그게 24시간 자가진단 그 프로파일링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그게 2,400~500만 원. 일반 저장에서는 그런 거 있다만 하지 사실 설치를 못하죠. 그런 프로그램. 이 자동차 쪽에서는 전체적인 그 신뢰성 때문에 그걸 이렇게 시각이 내려오면은 돈이 비싸도 써야 합니다. 선생님도 한 5분 쉬었다 마시나 좀 있으시죠? 예, 아니 이거가 그다음에 그 조금만 하나 저기 보여드리고. 그 리플러의 전체적인 마운터 치고 한 솔다링 그 시스템은 그 동영상이 지금 뭐 버그 나가지고 이게 가져오지 못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런 SMD 끝난 다음에 솔다링을 하는 공정이에요. 이 전단에 이제 그 SMD로 끝나고 후공정이 필요한 공정에서는 사실 이 공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서는 이제 수삽이 그 SMD가 다 끝난 제품, SMD 자삽이 다 끝난 제품이 작업자가 앉아서 이제 제품을 꽂아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그 블락스도 바르고 그래서 솔다링이 훈련 솔다링이 되죠. 그다음에 냉각 시켜줘야 하고 냉각 뒤에 그 이 보조 인두기로 인두기 많이 공부하잖아요. 인두기를 열심히 떼어오면서 뭐 이거 뽑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RCT 검사하고 그 다음에 여가 장비도 뭐 걸어서 검사하고 파이널 제품을 그 본인 챔버에 넣어가지고 그 온도 테스트 그 본인 그 실성 테스트 한 다음에 합격품을 파이널 체킹해서 라벨을 붙이고 이제 납품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공정을 그래서 뭐 LCD TV에 들어가는 그런 메인이나 서브 파워보드들이 그런 공정을 거쳐서 삼성이 납품이 되면은 삼성에서 그 총조립 라인에서 작업자를 다 붙이고 그 제품이 나가서 화자가 생겼다. 그럼 요즘은 어떤 시스템, 데일 같은 경우 어떤 시스템이 되냐면은
이용을 해도 이용을 누가 매달리신 날 어느 부서 누가 했다는 게 그 바코드에 다 인식이 되게 있어요. 그러면 제품이 딱 문제가 생겼다. 딱 보면은 자동차에 보면은 그 내용 프레스물에 보면은 이렇게 제도 연결이라고 쳐 나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전자제품 PCB에도 바코드가 인식이 돼가지고 그걸 나중에 딱 읽으면은 아 이거는 뭐 한국의 군포 어느 공장 어느 사에서 누가 만들었는데 이 리옥을 누가 했는데 수리한 것까지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관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공정이 상당히 그 요즘은 굉장히 그 수사 공정이 중요하고요. 요거는 뭐냐면 현대 오피스 쪽이긴 한데 이 외부 솔다도 리플러처럼 질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솔다링 공정에서 질소 이런 이게 이제 그 나트륨 가스 제네레이터 시스템이거든요. 그 이거 스크류 타입 컴프레서 그다음에 드라이 시스템 이런 그 제네레이터를 거쳐가지고 질소가 공급이 돼요. 리플러에도 똑같이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솔다링 쪽에 지금 리플러 쪽은 저걸 못 가져왔는데 그 이쪽에 아마 이거는 웨이브 솔다 쪽이 있는데 이게 저게 동영상이 안 되는 거네요. 그죠? 네. 네. 공부. 그러니까 플로어 솔다와 리플러와 그 상태는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미리 큰 솔다를 바르고 열을 해서 녹인 거고, 그 플로어 솔다는 솔다를 녹여서 펌핑시키면서 PCB를 지나가게 하는 거. 그래서 SMD 공정의 리플러보다 플로어 공정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거기에 오리지널 오퍼레이터는 사실 요즘 많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그 PCB가 이렇게 장착이 돼가지고 지나가는 과정이죠. 보시면은 여기에 그 SMD가 여기는 안 장착이 돼 이쪽으로 안 나오지? 컨트롤 해야 뭐 문제가 있습니다. 그 펑션에 저기 안 닿았어. 보시면 여기는 무수한 그 치수가 날씨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커넥터 사출물 이런 거는 SMD에 리플러 못 들어가요. 다 녹아버리니까. 그런 공정을 이분에서 전액 컨덴서 이런 부분들은 또 자사 머신에서 자삽을 한 후에 자사 때리면서 크런치를 들어가잖아요. 커팅하고 그 이후에 이런 히터싱크라든가 커넥터 이런 부분을 작업자가 그 인서팅해서 들어오면은 그 보면 솔다가 펌핑이 되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파이널 제품 그래서 이때에 이 부분에 질소 가스를 쓰냐 안 쓰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질소 가스를 쓸 경우에는 산화도 줄이고 솔다가 이 퍼진 그다음에 그 CO2 현상 이런 걸 배제하는. 요거는 참고로 삼성전자 그 드럼 세탁기 최신형 그 개발 모드를 제가 삼성전자 연구진들하고 같이 뭐 더미랜드라든가 베타 설계부터 제가 참여해가지고 이 성공을 시켰던 사례입니다. PDT 그 옛날에 알렉산더 모델 뭐 해가지고 파워보드가 굉장히 컸습니다. 한 장에 30만 원씩 생산했는데 요즘은 보통 한 5만, 6만 원 정도. 그때 삼성에서 그 PCB 아트웍에 패턴 설계 사람해가지고 분량 엄청났어요. 그걸 제가 가서 조언을 해가지고 사실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다링 하기 중에서 예열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럼 리플로에서 그 피크존 다음에 가기 전단에 온도가 상승시켜주나요? 그거는 그 미리 이제 가열을 그 베이스트와 모재를 미리 가열을 시켜가지고 급속한 그 온도 변화에 의한 그 부품 크레이라든가 선거 쇼크를 방지하기 위한 그 리플레이 부분이고, 플로어 쪽에서는 부품과 PCB의 온도를 최적으로 한 80도에서 100도 정도
예열을 시킨 다음에 솔더링 들어가야 순간적인 그 플러스 활성화 전 단계에서 솔더볼 침입을 하든가 어떤 이런 분리 불량을 그 솔더가 표면 살짝 되는 게 아니고 양면 기판이라든가 닫힌 기판은 스로를 타고 솔더가 다 차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 온도 밸런스가 안 맞고 딥타임이 안 나오면은 솔더가 올라가다가 딱 멈춰요. 그러면 그 닫힌 보드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소니나 데이비 초기에 그 피프리 갈 때 한 60% 이상 양면 보드 솔더가 올라가면은 그걸 잘라가지고 연마시켜서 이 촬영도 하고 다 하거든요. 맥스 한 80%만 올라가도 퀄리티 문제 없다. 근데 요즘은 100%다 올라가야 돼요. 그만큼 이제 레트리 기술이 많이 또 올라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통상 이제 그 플러 솔더에서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상당히 보면은 거칠게 막 흔들리잖아요. 굉장히 흔들리죠. 여기 이제 더블란드 웨이브를 해가지고 굉장히 거칠면서도 거친 그 레벨은 유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 PCB 바탕에 본딩으로 들어갈 경우에 바탕에 RC라든가 칩이 장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 칩은 각 부분에 이제 분을 형성하고 IC도 뭐 08피치 밑에 뭐 마이크론 IC도 웨이브 솔더가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쪽은 그 1차 이 부분이 없이 2차 이거 라미나르 웨이브를 합니다. 이 뭐 이 부분만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솔더링이 못 들어가요. 왜냐면 칩 블록화에서 솔더 들어가면서 뒤에 와류 현상 생기고 공동 현상이 생기면서 솔더가 묻질 않습니다. 그러면 1차에서 여기는 가 솔더링을 시켜주는 역할이죠. 막 흔들리면서 곳곳으로 침투시켜가지고 솔더링을 일단 시켜놓고 일단 솔더가 묻은 상태에서는 2차에서 웨팅이 100% 되고 그 다음에 1차에 스로트나 반압이라든가 이런 걸 다 걸러내면서 최적의 솔더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솔더가 넘어오는 게 진행 방향과 항상 PC 들어오는 이 전후면과 직각으로 솔더가 흘러줘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솔더가 올릴 때 이게 여기도 이제 그 관리가 안 되고 이 기술적으로 잘못되면은 이렇지는 않지만 굉장히 이렇게 좀 흔들리면서 막 와류가 칩니다. 이러면은 그 큰 부품이야 괜찮지만 작은 그 멀티 커넥터라든가 이런 그 칩이 많이 돼 있고 IC 같은 그런 쪽은 솔더가 빠져나가면서 이 일정 각도로 흘러가면서 솔더가 뒤로 9대 1로 이 분류가 되거든요. 1이라는 숫자가 뒤로